어, 지난 시간에 온코진이 어떻게 해서 생길 수 있는 건지, 이제 암을 유발하는 전 단계는 일단 온코진이라고 하는 종양 유전자라고 하는 일종의 이 그룹의 유전자들인데, 그런 것들이 활성화가 먼저 돼야, 그래서 이제 암세포로 변환된다는 것 자체가 최초에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 소위 형질 전환이라고 하는 트랜스포메이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인데, 그게 분자 생물학적으로 도대체 트랜스포메이션이 무슨 얘기냐라고 할 때, 이러한 주로 이제 돌연변이, 유전자들의 돌연변이에 의해서 되는 것이라는 얘기죠. 어떤 유전자들? 이 원종양 유전자, 프로토 온코진이라고 하는 것들이 온코진으로 돌연변이가 돼 가지고서 프로토 온코진이라고 하는 그룹에 속하는 유전자들은 무수히 많은데, 그것들이 전부 다 한꺼번에 모두가 다 이제 돌연변이가 온코진으로 돌연변이가 되어야만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중에 정말 재수 없으면 하나만 그 많은 것들 중에 하나만 돌연변이가 되어도 사실은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온코진들이 이제 프로토 온코진들이 이제 이렇게 온코진으로 변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세포 주기들이 원래 그 온코진, 프로토 온코진이라고 하는 것들이 세포 주기를 이제 조절을 하는, 활성화를 하긴 하는데, 활성화를 하는데 필요한 유전자들인데, 그 아주 철저한 이 통제하에서 그 사람들이 그 유전자들이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들이 이제 그 중에 일부가 이렇게 돌연변이가 되어버리면 그 조절 작용이 완전히 망가져 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 자동차의 엑셀러레이터가 완전히 바닥에 붙어버리는 엑셀러레이터로 비유를 하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그것을 좀 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어떠한 유전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해서 도대체 온코진으로 변한다니, 프로토 온코진이 온코진으로 변한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라는 것을 잘 쉽게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그림인데, 이게 이제 세포 안에 여러 가지 종류의 신호 전달계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딱 한 가지, 엄청나게 많은 그 신호 전달계 중에서 이건 특이적으로 이 신호 전달계 이름은 맥 카이네이즈 신호 전달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뭔 지도 같은 웬 맵? 일단 카이네이즈 신호 전달계라고 하니까 무슨 인산화 효소가 연관이 된 것은 대충 알 것이고, 맵이라니, 맵이 무슨 소리냐 하면은 마이토전 액티베이티드 프로틴, 마이토전 액티베이팅 프로틴, 그런 식으로 마이토전이 뭐냐면 세포 분열, 마이토시스를 촉진하는 그런 인자들을 마이토전이라고 하는 건데, 맵카이네즈가 뭐냐, 또는 이 시그널링이 무엇이냐 라는 것에 대한 물론 신경을 전혀 쓸 필요가 없지만, 상식적으로 하나의 상식이니까, 맵카이네즈 시그널링이 같이 워낙 유명한 상식이니까 한번 이제 이것이 그것이다 라는 것을 소개를 먼저 한 다음에, 엄청나게 많은 인자들이 여기 주위에 이렇게 다 구성원으로 보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볼 때 노란색으로 지금 표시되어 있는 동그란 구슬들, P라고 써있는 P 인상기들이 지금 주르르르르, 일전에 얘기했듯이 신호 전달은 왜 그렇게 인상기를 붙였다 떼었다 하는 것들이 그렇게 프레볼런트 영어로 하냐, 이렇게 잘 널리 쓰이느냐 하는 얘기가, 딱 대표적으로 이제 메카니의 시그널링만 봐도 이런 식으로 인상기가 붙어서 활성화시켰다가 또 활성화된 그 인자가 다시 그 다음 하부 인자를 또 인상기를 붙여서 활성화시킨다든가 하는 순서대로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굳이 이것을 읽어볼 필요는 없지만 1번 박스에 뭐라고 지금 되어 있는가, by the way, 그 책에 나와 있는 박스에 있는 그 설명을 조금 제가 변형을 시켰어요. 좀 약간 말이 좀 이상해갖고서 괜히 또 잘난 척 한다고 조금 더 알아들을 수 조금 말이 되는 말로 바꿔봤는데, 그 소리가 그 소리이긴 하지만, 그래서 1번, 그래서 성장인자의 수용체 결합에 의해서 라스가 활성화됨, 라스라고 하는 요것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처음에 성장인자가 요 수용체, 성장인자 그로스 팩터 시그널 수용체에 붙어야만, 이제 그러면 여기서
인산기들이 활성화가 돼서 그럼 두 번째 단계로 이렇게 라스라고 하는 두 번째 인자가 활성화가 됨. 그러면은 두 번째 활성화된 라스에 의해서 라프가 이제 인산화 효소가 활성화됨. 세 번째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계속 떠넘기죠. 인산화에 칼 찔려서 욱 하고 또 떠넘기고 인산화 또 툭 찔러버리고 그러면 활성화된 라프는 MEK 인산화 효소를 활성화시킴. 해가지고서 활성화된 ERK-MAP 카이네이즈가 최종적으로 활성화된. 뭐 이렇게 해석해서 최종적으로 뭐가 어쨌다는 얘기야. 최종 목표는 사이클린 및 S 주기의 진행에 필요한 여러 단백질들이 이렇게 이 유전자에서 그 유전자들 중에서 그 특이적인 그러한 유전자들이 이제 발현이 활성화가 되는 거죠. 요 E2F라고 하는 요 폐간에 있는 단백질이 이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E2F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요 단백질이 바로 그 최종적으로 이 활성화 신호에 의해서 드디어 활성화가 돼가지고서 이제 나도 활개치고 일을 할 수 있겠다. 왜? 그 전까지는 그 신호가 오기 전에는 왜 안 됐을까? 여기 이렇게 요 위에 머리 꼭대기에 E2F의 머리 꼭대기에 뭐 이상한 게 있죠? RB라고 하는 뭐 이상한 애가 짓누르고 있지? 그럼 일을 못하게? 요 RB가 뭐냐면 좀 이따 나오겠지만 이 튜머 서프레스라고 하는 종양 억제 유전자 산물의 하나이거든요. 그러니까 세포 주기 진행이 E2F가 활성화가 되면 그냥 막 S 주기가 일단 진행이 되게끔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최종적으로 RB가 그것을 꼭 누르고 있으니까 마치 브레이크처럼 이렇게 누르고 있으니까 그러고 있는데 이제 그 브레이크를 해제시켜주기 위해서는 이 특이적인 MAP 카이네이즈 시그널링이 신호 전달기가 활성화가 돼서 이렇게 쭉 되면 왜? 어떤 식으로 활성화가 되지? 여기 그림을 보니까 여기 RB가 어떻게 되죠? PP가 붙어버렸지? 인산기를 또 붙여버리면 얘가 인산기가 붙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 E2F에 붙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이고 이젠 못 붙겠다. 떨어져 나오면 이젠 아이고 나는 이제 자유의 몸이 됐다. 이제 일 좀 하자. 무슨 일? 사이클린 발현시키고 S주기 그것이 이제 대표적인 하나의 그러한 신호 전달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런 어떤 순서와 최종적인 E2F가 무엇이고 RB가 무엇이고 하는 것이 한 개도 안 중요한데 뭐가 중요할까? 이렇게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어떠한 신호 전달이 이렇게 작용이 돼서 어떤 특이적인 세포 주기 진행에 필요한 유전자들이 드디어 발현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에 대해서 아무 거부감이 없다면 그것으로 족하는 것인데 문제는 자 여기 각각에 있는 이 여러 가지 구성 인자들 지금 이름만 지금 나열해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라스 성장 인자서부터 시작을 해서 성장 인자가 만약에 성장 인자는 어떤 그러니까 필요할 때만 어딘가에서부터 이렇게 날라와야 되겠지. 어디선가 누군가가 무슨 일이 생기면 그제서야 이렇게 날라오는 성장 인자인데 아무 때나 날라오게 된다는 얘기가.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생겨가지고 성장 인자를 어떤 특이적인 시기에만 아침 7시에는 꼭 발현해야 되는데 24/7 계속 성장 인자가 그렇다면 그 성장 인자를 만들어내는 그 유전자가 뭐가 됐다고? 온코진이 되어버린 거지. 그렇죠? 자, 그 한 가지. 성장 인자가 그렇지 않고 정상적으로 일을 잘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가능성은 없을까? 얼마든지 있죠. 성장 인자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이 수용체. 왜 받아들여야 되냐 하면 성장 인자와 이렇게 결합을 해야만 이쪽에서 이 인산화 효소가 이렇게 딱 인산기를 만드는 그것이 기저귀 활성화가 되는데 이거 없이도 내가 왜 성장 인자를 필요로 해? 그냥 지 혼자 스스로 막 미쳐서 흥분해서 광분해서 날뛰게 되는 온코진으로 둔갑을 하게 될 수 있는 성장 인자 수용체가 돌연변이가 되면 또 온코진이 될 수 있는 하는 거죠. 그뿐인 줄 아세요? 아니겠지? 얘네들은 열심히 세금을 내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선량한 인자들인데 갑자기 이 라스가 미쳐 날뛰어서 이러한 신호에 의해서 활성화되기도 전에 라스가 그냥 자기 혼자 막 흥분해서 신호를 마구 보내게 되면은 라스가 대표적인 온코진이에요. 유명한 그런 식으로 금방 돌연변이가 잘 돼버리겠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이 무슨 소용이 있어? 통제불능 라스가 돼버린 것이. 그러면 라스는 이제 온코진화 아니잖아요. 계속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계속 밑으로 갈수록 훨씬 더 위험하겠지?
여기서 아무리 이 통제 조절 과정을 이렇게 주어도 이쪽에서 말을 안 들어버리고 지 혼자 스스로 하고 막 일을 해버리면,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다른 뭐 세포 주기 조절 과정의 이 촉진을 원래 그렇게 담당을 했던 그 인자들이 여러 요인에 의해서 돌연변이에 의해서 온코진화해서, 그러면 그렇게 그것들이 온코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프로토 온코진이라고 하는 그 원종양 유전자라고 하는 라고 이제 구분이 될 수 있는 유전자들이 세포 안에 많다라는 거. 왜 많은지 이해가 되겠죠. 오케이. 두 번째는 그 많은 하나하나의 그 원종양 유전자들이 잠재적으로 얼마든지 이렇게 고장난 엑셀러레이터가 될 수 있다. 세 번째는 그래도 걱정하지 마시라. 왜? 브레이크만 멀쩡하다면 이렇게 아무리 낚인다 하더라도 브레이크가 잘못 이게 뭐가 이상하게 들어가고 있는데 밟아줘야 되겠어. 쭉 밟아줘 버리면 여기서 이 단계에서 막아버릴 수가 있다. 그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다시 계속해서 살펴볼, 얘네들은 왜 뒷북대리지? 들어가. 이렇게 크게 설명을 하면 될 거 가지고 조그만 그림 가지고 김치. 어쨌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제 이거. 다시 시간 잡아먹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원종양 유전자들이 왜 종양 유전자로 이렇게 둔갑을 하느냐? 많은 발암 물질들이 다 그런 식으로 돌연변이니까, 돌연변이에 의해서 재수 없이, 돌연변이는 무작위로 일어나는데 그 무작위가 불행하게도 몇 개의 원종양 유전자들에 가서 그 돌연변이를 때려버리면 원종양 유전자들이 종양 유전자로. 방사선 마찬가지고. 왜 방사선이 돌연변이를 일으키는지, 엄청난 에너지가 큰 빛이니까. 바이러스, 왜 바이러스가 돌연변이를 유발을 하죠? 바이러스는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빨간색으로 그려져. 원래 빨간색으로 그려진 우리 염색체 사이에 파란색으로 지금 표시된 바이러스 자기 유전자가 지 마음대로 안에 끼어 들어갈 수 있으니까. 끼어 들어가 버리면 만약에 끼어 들어가던 그 자리가 갑자기 우리가 잘 사용하고 있던 원종양 유전자였다면 큰일 나버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뿐만 아니라 또 바이러스는 이런 식으로 DNA 안에 끼어 들어가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대사작용을 속여가지고 이렇게 궁극적으로 그런 식으로 성취를 할 수가 있긴 한데, 뭐 여기서 그것을 다 다룰 필요는 없고, 바이러스가 일반적으로 어째서 종양 유전자를 이제 발생을 시킬 수 있는지 되는 것에 대한 이해가 된다면 또 좋을. 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세포에는 세포주기 활성화를 이렇게 억제를 원래 정상적으로 담당을 하는 유전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통틀어서 종양 억제 유전자라고 튜머 서프레서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 원종양 유전자들에 비해서 숫자는 훨씬 적을 것이고, 하지만 지난 시간에 비유를 했듯이 둘 다 어떤 이 대조가 될 수 있냐면은, 자동차에 비유해서 이 원종양 유전자가 온코진으로 종양 유전자로 변했을 때는 그 변하는 그 고장을 나는 그 단계가 엑셀러레이터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그런 식으로 고장이 나도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튜머 서프레서 진은 만약에 이것이 망가졌을 때는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자동차가 통제가 불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 망가짐 자체가 두 개가 다 망가져야만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두 짝을 원자, 우리는 이배체 세포이기 때문에 각각의 지금 여기에 세 개, 이거보다 훨씬 더 많지만 숫자가,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유명한 튜머 서프레서 진들을 세 개만을 이름을 나열을 했는데, 이들 각자가 전부 쌍으로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P53 유전자, 어머니한테 받은 거 하나, 아버지한테 받은 거 하나. 그 중에 혹시 아버지가 옛날에 너무 술, 담배 많이 하셔가지고 P53가 고장이 나 있다, 스틸 어머니가 그러지 않으셨다면 나는 그래도 이 P53 종양 억제 유전자를 계속 기능을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그런 것인데, 그런데 그마저도 이제 고장이 나 버리면 이제는 최후의 보루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누가 막아줄 것 없이 계속 이제
끝간대까지 암세포가 계속 진전을 하는 것이다. 아까 보여준 이 RB라고 하는 봤죠?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 대표적인 그 전사 인자 E2F라고 하는 것은 막 짓누르고 있었지. 그것을 일을 못하게끔 이 RB라고 하는 것이 이 무엇의 약자냐 하면 그 어떤 특이적인 눈암의 일종인 레티노블라스토마라고 하는 눈암의 거기서 유래된 거죠. 그 레티노블라스토마라고 하는 것을 줄여서 RB라고 하는 건데 왜? 결국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것들이 다 고장이 났을 때 이제 겨우 처음으로 발견이 되는 거죠. 왜 이 눈암이 이런 특이적인 눈암이 생겼지? 찾아보니까 이 RB라고 그 후에 이름을 붙이게 된 코 유전자가 두 짝이 그러니까 그 쌍이 전부 다 돌연변이가 생겨버렸다. BRCA 촌스럽게 BRCA라고 하면 이제 촌스 이게 완전히 초보구나. 브라카라고 이제 해야 이제 쟤 뭐 좀 아네라고 이렇게 되는. 브라카라고 하는 유전자는 브레스트 캔서에서 유방암에서 발견이 된 유전자. 이거 역시 튜머 서프레스전인데 DNA 수선을 담당하게 되는 그런 유전자인데 거기서 제일 유명한 P53라고 하는 요 튜머 서프레스전은 이것은 그냥 이름 자체가 이 단백질의 사이즈 자체가 한 53kDalton쯤 되기 때문에 그냥 P53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이거 엄청나게 멀티 펑셔널 단백질입니다. 전사이자 트랜스크립션 팩터이면서 그다음에 세포의 사멸을 유도하고 못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일단 이 친구가 종양을 막아주는 가장 대표적인 기작은 뭐가 일이 수틀리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방사선을 너무 쬐다든가 자외선을 너무 쬐다든가 해서 DNA가 부러졌다는 것을 감지한다든가 하게 되면 P53가 갑자기 활성화가 돼가지고서 그 세포에 곧 우리가 살펴보게 될 소위 말하는 세포 사멸이라고 하는 에포톱시스를 유발을 해서 그 세포를 죽여버리게 돼요. 자살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암이 그렇게 많은 이유가 암에 현존하는 암의 거의 50%의 육박 또는 그 이상의 모든 그 암세포들이 전부 다 이 P53가 변이가 이미 그런 변이가 일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런 이제 쓸모가 없는. 그 방사선 치료라는 것도 사실은 원래 이 아이디어 자체는 이렇게 방사선을 치료를 쬐서 세포가 그러면 P53가 활성화가 돼가지고 세포 사멸을 유도를 해서 암세포가 이미 된 이 세포가 죽어버리도록 하는 것이 그 시작인데 이미 P53가 기능을 발휘하고 있지 않은 암세포에다 이걸 쬐면 뭐해? 옆에 있는 일반 세포만 그냥 죽어버리는 거죠. P53를 유도해서 이것을 자꾸 간과를 하고서 계속 방사선 치료를 아무데나 대낮에나 하고 있는데 환자의 고통만 받게 되는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이 두 개의 그림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두 개 그림이 어떻게 해서 P53가 활성화가 되면은 세포 사멸 같은 것을 왜 어떠한 경우에 P53가 활성이 되냐. 그 다음에 P53가 비정상이 됐을 때는 왜 이것이 암세포로 처리가 되는지를 이렇게 두 개를 대조를 해놓은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살펴보게 되면 하나도 어려울 일이 없는 그런 과정이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세포 주기, 왜 세포 주기와 암이 그렇게 언제나 그러니까 왜 세포 주기를 우리가 공부할 때는 꼭 부수적으로 암세포를 공부를 해야만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연결고리를 보여주게 된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바라고 그 다음에 이 소위 말하는 종양 유전자와 이 종양 억제 유전자의 관계는 무엇인가 그들의 원래 기능은 무엇인데 왜 이것들이 어떠한 경우에 잘못을 되면 세포가 암으로 변환되는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이해를 했다면 그것은 목적이 달성이 됐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에 마지막에 디스커션은 이 챕터에서 세포 사멸이라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 듣고 지나갔는데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P53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세포 사멸이라고 하는 에포톱시스는 예정 세포 사멸, 프로그램드 셀 데스라는 것과 거의 동일시하게 이렇게 사용하는 말로서 일종의 세포 자살입니다. 그러니까 세포가 죽는 것은 괴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네크로시스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이 바이러스나 백테리아가 침입을 해가지고서 그들과의 싸움 과정에서, 전투 과정에서 세포가 죽어버리는 괴사가 되어버린 것이 있고, 바깥에 이 주인이, 세포의 주인이 누구랑 이제 비슷하게 싸우다가 이제 얻어 터져가지고서 여기 이 부분에 세포가 괴사가 되는 그런 것이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이렇게 스스로 알아서 발생 과정에서 이 예정된 이미 프로그램드, 그래서 이것을 원래 프로그램드 셀 데스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는 것이고, 스스로 알아서 죽어주게끔 이미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세포들이 있고, 그렇지 않았다 하더라도 나중에 발생과 불과 다 끝났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든가 이런 굶게 된다든가, 또는 바이러스가 감염된 것을 인지를 한다든가, 바이러스 감염되면,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바이러스 감염돼서 서로 싸우다가 그냥 죽는 것이지만, 이 경우에 바이러스 감염 후에 세포가 에포토시스를 통해서 죽는다는 얘기는 스스로 자기가 나 바이러스에 감염됐구나 라는 걸 인지한 후에 스스로 자기가 죽어버린 거예요. 더 이상 내 친구들한테 누를 끼치지 않게끔 자기가 이미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만약 잘 되지 않는다면 이렇게 여기가 원래 이 두 발가락 사이가 이렇게 끊어져야만, 그래서 예정세포사가 잘 생겨서 이렇게 끊어져야만 되는 것이, 근데 끊어지지 않게 이렇게 붙어버리게 되는 것이 대표적으로 그다지 심각하지 않은 예정세포사의 결핍을 우리가 여기서 목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계속적으로 세포 주기를 돌리면서 분열만 해서 이렇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일부는 또 스스로 알아서 죽어주고, 참 서로 참 여러 가지 유기적으로 이 다세포 생물의 이 구성은 되게 참 힘들죠. 근데 그 과정 자체가 왜 괴사를 잡고 이렇게 비교를 하려고 하냐 하면, 그것과 아주 특이적이기 때문에. 괴사는 그냥 속에 있는 내용물이 전부 다 터져버려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전부 밖에 그냥 지저분하게 보이게 돼서 엉망이 되어버리는 것인데, 이 조직 근처에 세포 사멸을 아주 깔끔하게 먹어치워버리는,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절대로 밖으로 유출되지 않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일단 뭐가 돼야 되냐면, 핵이 전부 긴 염색체들을 전부 똘똘 뭉쳐 응축시킨 다음에 전부 아주 짧게 작은 절편으로 잘라버리고, 뿐만이 아니라 그 세포 자체도 여기 그림이 없나? 이렇게 돼 있구나. 세포도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완만한 둥그런 원형 모양으로 가지고 있던 정상 세포가 이렇게 세포 사멸, 아포토시스 과정을 거치게 되면 이렇게 멤브레인 자체가, 막 자체가 이렇게 블레딩이라고 영어로 얘기해서 이렇게 마구 조금씩 이렇게 들어가가지고서 절편화가 돼.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요것이 이제 아포토틱 바디라고 하는 각각의 아주 절편화돼가지고 작게 만들어진 작은 소낭으로 둘러싸이게끔 되는 세포의 이 절편들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먹기 좋게 커다란 덩어리, 빵덩어리를 조금씩 딱딱 쪼개가지고, 왜 그런 말이 생각이 제대로 안 돼? 쪼개다. 어쨌든 그렇게 분할을 해가지고서 누가 먹기 좋게? 이 배식세포 같은 식세포 작용을 할 수 있는 백혈구들이 와서 이제 먹어치워주게 돼요. 그러니까 아주 큰 세포를 먹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그런 식으로 자기가 스스로 도와주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과정을 거치니까 안에 있는 어떠한 내용물도 밖으로 절대 유출되지 않고 그대로 이 배식세포 같은 백혈구들에 의해서 다 소화가 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키워드를 3개를 잡게 된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생각해보면, 이거 연상을 시킬 수가 조금 쉽겠죠? 이게 뭐야? 이게 과정이라는 얘기죠. 세포 사멸을 갖는 과정이 핵의 응축과 뉴클리어스 홈들이 절단이 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결국 이렇게 작은 세포가 작은 아포토틱 바디라는 것들로 이렇게 절편화해서, 그 다음에 어쩐다고 페고사이트가 와서 이것들을 하나씩 전부 이렇게 소화해서 치워버린다는, 그래서 이 3개의 키워드로 정리를, 아포토시스를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번에 이 3 키워드는 뭘까? 자, 한번 이렇게 힌트를 줬으니까 이 3 키워드는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해볼까요? 이제 그럼?
P53와 마이토콘드리아하고 카스페이즈라고 하는 효소의 이름 세 개를 딱 다시 키워드로 던져버리면 그것은 어떻게 해서 말을 하나의 센텐스를 이루겠습니까? 이거 재밌겠다. 요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에다가 뭐 몇 개의 키워드를 몇 개 더 넣어가지고 시험을 딱 내면서 이 키워드를 사용해서 하나의 문장을 만드시오라고 하면은 아주 재밌겠는데 시험을 내겠다는 그런 식으로 내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절대로 어떻게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P53 마이토콘드리아 캐스페이즈 어쨌다고 힌트는 여기 있는 거고 그림에 일단 이것을 누가 세포섬을 에포톱시스를 주로 누가 이렇게 유발시키느냐 물론 언제나 P53가 활성화돼가지고 이것을 시작을 하게 되면 절대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DNA 데미지라고 하는 그런 식의 어떤 물리적인 그런 어떤 시그널이 가해지면 P53가 그것을 딱 인지를 한 다음에 자기가 활성화를 시켜서 결국은 어디를 거쳐야 되냐면 거의 모든 이 마이토콘드리아를 거치지 않는 세포 사멸 이 시그널링도 존재를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주종을 이루는 이 세포 사멸 시그널은 여기를 거쳐야만 됩니다. 마이토콘드리아. 왜? 왜냐하면 마이토콘드리아의 막 안에 정상적으로 원래 이 세포의 그 에너지 대사에 관여를 하던 물질 하나가 사이토크롬이라고 하는 그 물질이 있어요. 그 전자전달계에 필요한 그 전자전달하는 그 물질이 그게 유출이 되어버리면 막에서 미토콘드리아 막에 유출이 되어버리면 결국은 이 망나니는 누구냐? 세포 사멸의 망나니는 누구냐? 칼을 결국은 칼 들고 손에 피 묻히는 그 엑시큐셔너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 망나니는 카스페이제라고 하는 카스파제라고 한국말하고 캐스페이제라고 하는 그 절단 효소들입니다. 단백질 절단 효소들 그룹 캐스페이즈 넘버 3, 5, 9 뭐 그런 식으로 몇 개의 번호들이 붙여져 있는 그 단백질 절단 효소들이 결국은 그 일을 전부 다 수행을 해내는 거거든요. 그들을 누가 활성화시킬 것이냐. 망나니 함부로 언제나 칼 이렇게 칼집에서 빼고 돌아다니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망나니들한테 일을 시키라고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요 물질이 결국 요 미토콘드리아에서 나오는 그 물질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결과에 의해서 카스페이지라고 하는 요 단백질들의 군이 활성화가 되면 이제는 끝. 세포 사멸이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세포 사멸이 이제 수행되어진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죠. 끝. 우리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면 내가 얼마든지 해드릴게. 어떻게 해야 되죠? 거기서 도전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아니면 전부 일제히 창문을 전부 열어버릴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설마 먼지 먹느라고 죽기 아니겠어요? 아직도 나와요? 글쎄 다음 주에 두 번 수업 더 있죠? 그러니까 12챕터까지 두 번에서 더 이상 못 나가게 되면 12챕터까지 있고 오늘 난 11, 12 다 끝낼 줄 알고 11, 12 오늘 보낸 건데 미쳤지 내가 아마 그러지 못하겠지? 이게 양이 많아 보이지만 절대 안 많아요. 그래서 11, 12를 달릴 수 있었던 얘기인데 14 14로 우리가 투표해가지고서 결정을 했는데 다시 한번 그거 시험은 14일 날 화요일입니다.
잘 물어주셨네요. 그래서 시험 범위라는 건 그쵸, 언제나 썰렁한 얘기라는 건 배운 데까지요. 라고 하는, 그게 뭐, 마지막 그 목요일날, 다음 주 목요일날 진도 나간 데까지가 시험 범위가 될 것이고, 똑같이 그 예시 문제는 그 시험 보기 전에 조금 더 일찍 냈으면 좋겠지만, 노력은 하겠지만, 그렇게 내놓을 것이고, 똑같은 수순에 의해서 시험을 치르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자, 11장과 12장은 결국 11장, 여기서 이제 멘델리안 제네틱스를 조금 우리가 섭렵하기 전에 멘델리안 제네틱스, 이 보전 유전학이 을 태동하게끔 되는 요 세포 분열에 여태까지 봤던 그 세포 주기에 관한 세포 분열은 그냥 세포 하나가 두 개로 이렇게 분리를 하는 그 유사 분열에 관한 것이었고, 요 유성생시라고 하는 또 다른 특이적인 세포 분열 방식에 의해서 이제 유전학이 옛날에 보존 유전학이 그 태동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왜냐하면 굳이 깊게 살펴볼 일도 없어요 여기서. 그 다음 장에 가서 여러 가지 몇 개 이 유전 제네틱 문제를 이렇게 몇 개를 놨는데, 그 문제를 이렇게 그 안에 끼워놓은 이유가 수업 시간에 그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 그 문제가 이제 시험 문제 매우 흡사하게 아닌 그대로 또는 매우 흡사하게 그 유전학 문제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다 나온다는 얘기 아니라 그 중에 몇 개가 물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집에 가서 풀어보시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방 끝나겠지? 챕터가 11, 12가. 그래서 라고 이제 해봅시다. 언제나 의욕만 왕성하지 실제 해보면 많이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언제나 노력은 해보는 거죠. 자, 이 장에는 그러니까 또 다른 방식의 세포 분열, 생식을 위한 세포 분열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섹슈얼 리프로덕션 하는데 전혀 그런 번식을 하는데 특이적인 다른 방식의 세포 분열 없이, 그러니까 암수 구분이 없이 그냥 스스로 혼자서 이렇게 번식을 해서 분열에 의해서 번식을 하는 것들은 그냥 우리가 에이섹슈얼, 무성 생식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잠깐. 얘는 빨간 걸로 하지 노란색으로 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분법이라고 하는 세균이 그냥 하나가 두 개로 뚝뚝뚝뚝 끊어내듯이 그러한 생식이 있고,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염색체가 복제가 된 후에 두 개의 도너셀하고 딸세포로 균형의 분열을 해가는 과정을 세균에서 하는 그러한 생식 방법, 무성생식이잖아요. 그러한 것을 우리는 바이너리 피전이라고, 이분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뭐 당연하게 염색체 두 개로 이렇게 복제를 한 다음에 그냥 끊어진다. 여기서 이 염색체들이 막에 이렇게 붙어가지고서 이렇게 마치 옷걸이에 달려있듯이 이렇게 달려있다가 두 개가 딱 서로 끊어지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기도 하는데, 이 그림에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그거야 뭐 그다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요것이 이제 이분법으로 특별히 그냥 마이토시스 이 전 장에서 봤던 유사 분열과 굳이 구분이 돼야만 하는 얘기는 마이토시스 과정 내에서 우리가 겪어야 되는 그 염색체 응축 과정이라든가, 거기에 갑자기 방주사들이 부착이 돼갖고 염색체들이 이렇게 서로 분리가 된다든가 하는 그런 과정이 전혀 없이 그냥 전체 모든 염색체가, 왜? 세균이나 염색체가 하나뿐이잖아요. 원형 염색체 하나. 어디 거기다 방주사를 붙이고 뭐 응축을 하고 그래. 그래서 그것을 굳이 이렇게 유사분열, 어디 니들이 감히 진핵세포와 유사분열과 감히 맞먹으려고 그래 하는 그러한 점에서 이것을 자꾸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바이너리 피전이라고. 그런데 문제는 이거 비슷한 걸 하는 또 진핵생물들이 있거든. 얘네들은 뭐라 그럴 거야 라는 얘기지. 그냥 어떤 단세포 진핵생물 같은 경우, 반세포 진핵생물, 효모라든가 뭐 그런 뭐 프라티스트 같은 원생생물 같은 경우들이 이렇게 하나가 두 개로 뚝뚝뚝뚝 분리가 되는 그런 식으로 번식을 하는데, 물론 이들은 염색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한 개 이상의 두세 개, 뭐 네 개 염색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들이 방주사가 이렇게 붙어가지고서 거기에 분리를 하게 되는 그런 유사분열 과정을 겪긴 하지만, 하나가 두 개로 그냥 단순하게 분리가 되는 그 과정은, 그것을 통해 가지고 번식을 하는 것은 이
바이너리 피전하고 사실 똑같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분열은 단순히 분열이라고 기술을 하고 구분하기가 무리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진핵 생물의 이 분열은 바이너리 피전이 아니다, 기다, 그것도 기다라고 서로 왈가왈부하는 그 친구들의 진핵탄 속에 들어갈 필요 없이 그들도 이렇게 진핵 생물 중에서도 이런 식으로 세균과 비슷하게 세균의 이분법처럼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분리를 해서 그것을 생식으로 이렇게 일삼는 그런 친구들이 있구나라는 정도로 이렇게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될 뿐이죠. 아주 까칠하게 얘네들이 이분법이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라고 따져봤자 혹자는 yes, 혹자는 no라고 얘기를 할 테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얘기입니다. 아메바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열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시간의 경과함에 따라 그냥 밖에서 보는 얘기죠. 이 안에 있는 염색체야 유사 분열 과정을 겪겠지. 밖에 있는 세포막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는지를 그냥 단순히 보여주는 거. 열심히 수고했다 하는 거 그냥 지나가면 될 일이고. 그런데 이제 무성생식 중에도 특히 진핵 생물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의 다른 방식의 무성생식이 있어가지고 특히 식물 같은 경우에 보면은 유성생식보다는 오히려 무성생식으로 번식을 하는 식물들이 훨씬 더 많을 정도로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번식을 하니까 뭐 어떻게 종잡을 수가 없지. 많은 종류인데 그 중에서 특히 조금 주목을 할 그 중에 일부만을 한번 살펴본다면 이러한 파테노제네시스라고 하는 그런 생식 방법이 있습니다. 굳이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을 한다면 이것을 처녀생식이라고 번역을 하는 그런 측도 있고 단순히 그냥 단성생식 에이섹슈얼 리프로덕션을 단순히 그 중에 한 남녀 그 둘 중에 한 가지 성별만이 이것을 수행을 한다라고 해서 단성생식 또는 처녀생식 하는 식으로 굳이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는 건데 둘 다 무슨 소리냐 하면은 피메일 혼자 수컷 필요 없이 메일 필요 없이 피메일 혼자 단독으로 얼마든지 개체를 개설해서 생산하는 생식 약간의 위협감을 이런 것을 볼 때마다 나는 언제나 이 위협감을 나의 존재가 전혀 필요 없는 사실 이론적으로 약간 위협을 느끼긴 하는데 가능하다는 얘기죠. 동물들이. 그래서 이 도마뱀, 꿀벌들은 그냥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데 모든 사실 동물들은 사실 이러한 단성생식은 잠재적으로 능력은 사실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을 뿐입니다. 그래서 꿀벌에 우리가 많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꿀벌은 이제 유성생식과 무성생식은 이런 식으로 번갈아 함부로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대표적인 생물인데 여기서 이 초록색 화살표로 표시된 이 부분은 꿀벌이 바로 이 파테노제네시스 단성생식에 의해서 자기 자손을 번식하게 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만들어낸다고요? 이거 꿀벌이 여왕벌이 어떤 섹슈얼 리프로덕션 없이 혼자서 스스로 이렇게 그러니까 퍼플라이제이션을 이제 한국말로 수정 없이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만들어낸다면 이 개체는 드론이라고 얘기를 하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드론이 사실 여기서 나온 드론, 슛벌 드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드론은 전부 그렇기 때문에 불행히도 반수체 생물이고 이 여왕벌이 스스로 이 수정 없이 자기의 이 수정란 반수체인 수정란을 가지고 액을 가지고 그냥 혼자 스스로 이렇게 분열을 시켜서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모든 꿀벌의 숯꿀벌들은 이거는 전부 반수체 해플로이드입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강물 콩나듯이 이렇게 이 수컷 드론과 같이 수정을 통해 가지고서 자손을 생산하게 되면 이들은 모두 전부 여자 암벌들이 되면서 그들은 이제 일벌들이 되는 것이고 이들은 전부 미배체. 왜냐하면 우리 몸 안에서 모든 세포들은 거의 모든 대부분의 세포들은 이배체 세포이지만 이 생식에 관계되는 생식세포를 만들어내는 과정, 이 감수 분열을 우리가 지금 오늘 볼 예정인데 감수 분열을 통해서는 반수체인 염색체 세포가 하나뿐인 반수체 세포를 만들어내게 되니까 그 반수체 세포가 결국 이 에그 또는 스펌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 에그 혼자서 이렇게 세포 분열을 통해 가지고서 번식을 하게 되면 계속해서 반수체 자손이 나오게 될 것이고, 그 반수체인 에그가 이 스펌과 같이 이제 다시 수정을 통해 가지고서 자손을 만들어내려면 다시 이배체 세포를 다시 복원을 하게 될 테니까.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이 모든 이배체들은 전부 성별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성 암원이 되는지 하는 것이 조금 신기할 따름이죠. 이 외에도 사실 여러 가지 다양한 무성생식 방식이 존재를 특히 식물의 경우에서는 이와 비슷한 식물의 이제 파테노제네시스와 비슷한 그러한 것을 특이한 점은 식물은 이런 식으로 수정란뿐만 아니라 수정란이 아니라 에그를 슈퍼맨 에그. 한국말이 제대로 생각이 안 나지. 난자, 식물을 난자라고 하나? 그렇지는 않거든. 암술 세포가 혼자 스스로 이런 식으로 파세노제네시스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낼 수도 있지만, 그 주변부에 있는 그 암술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주변부 세포들조차도 같이 전부 그런 식으로 비슷하게 파세노제네시스 비슷한 방식으로 번식을 할 수가 있는 정도로 훨씬 더 식물에서는 무성생식의 방식이 다양하게 진화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얘기는 결국 이것은 전부 어떨 때 이것이 유리한 생식 과정이냐 하면, 환경 조건이 그대로 일정한 그런 과정에서는 매우 경제적이면서 훨씬 효율적인 그런 생식 방법이기 때문에 아주 일정한 환경 조건에서 사는 것이 습관화가 되어 있는 그러한 형태에서는 매우 좋다라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다른 생물체들이 이런 식의 섹슈얼 리프로덕션을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있는 이유는, 섹슈얼 리프로덕션의 이제 골자는 뭐냐면 이 수정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는 수정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배우체 세포를 만들 때 이 배우체 세포 자체를 단수체로 만들어 버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큰일 나니까 결국 이 배우체라는 수정에 나중에 이렇게 개입하게 되는 그러한 특별한 세포를 만들기 위한 특별한 방식의 세포 분열이 감수분열입니다. 왜 이름을 감수분열이라고 한국말로 지었느냐? 지금 잉여되는 이 자기의 염색체를, 자기의 유전체, 잉여 유전체를 어디다가 버려야 됩니다. 반으로 버린 다음에 그 나머지 반만 가지고서 이렇게 다시 복원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좋겠고, 그래서 그것을 얘기한 것이 이제 감수분열 마이오시스라고 영어로 하는 것이고, 이것의 골자는 반 유전 물질을 일단 감소를 시켜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 해플로이드 세포, 반수체 세포를 형성을 하게 되는데, 또 한 가지 그 하는 과정에서 얻게 되는 이득이 무엇이냐 하면은 두세 가지 방법으로 이 전체의 유전체가 마치 화토 칠 때, 고스톱 칠 때 패석듯이 이렇게 리셔플링을, 유전체의 재조합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 유전체의 다양성을 이렇게 제공을 하게 되는 그러한 이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이제 수정에 의해서 다시 최종적으로 옛날에 정상적으로 있었던 그 디플로이드 이배체 상태를 복원을 하는 것이고, 이것이 왜 유리하냐면 환경 변화라는 그러한 측면에서 왜 유전자들의 여러 가지 다양성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자손들이 모두가 유전적으로 똑같지가 않기 때문에 하나같이. 그래서 환경이 변했을 때 최소한 이 중에 일부는 살아남을 수 있는 또 다른 유전적인 조합을 형성을 해놓고 있어서 이것이 이러한 식의 진화와 과정이 살아남을 수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배체가 결국 그래서 생긴 것이다. 이배체 우리는 이배체 세포다. 그러니까 각각의 염색체마다 또 하나의 그 페어가 있다. 왜? 각각의 그 두 개의 안수체 세포가 다시 합쳐가지고서 복원이 된 그러한 세포에서 우리가 유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배체 세포 염색체들은 전부 상동 염색체라고 하는 호모로고스 크로모즘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골자이면서 그러면 다시 상동 염색체가 무엇이냐 정의를 해볼 것 같으면 상동 염색체는 그러니까 일단 모양은 같을 것이고 똑같이 생긴 염색체. 그 다음에 그것뿐만이 아니라 모양이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각각의 그 염색체의 그 특이적인 위치에 유전자의 위치가 전부 다 같다라고. 그 유전자의 위치를 우리는 유식한 말로 용어로 로커스, 유전 좌위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상동 염색체끼리는 같은 유전 좌위를 가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유전 좌위라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쉽게 얘기해서 어떤 특정한 유전자의 집주소, 유전자의 위치, 너네 집 어디야? 우리 집 여기 하는 식으로 각각의 유전자마다 각각 고유하게 그런 사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같다라는 얘기죠. 그 상동 염색체끼리는. 하지만 그렇게 같은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상동 염색체끼리의 유전자는 모두 어떤 경우에든 다 이렇게 유전자 자체까지 모든 성질이 같지는 않다라는 것이 또 중요한 것이고, 각각의 상동 염색체끼리의 존재하는 유전자들은 서로 형태가 다를 수도 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서머리한 것이 이렇게 여기 딱 보면은 그래서 EN equals 6 그래서 세 개의 고유한 염색체, 세 개의 고유한 염색체 세트를 가지게 되는 하나의 상상적인 세포가 있게 되면은 각각의 상동 염색체가 있으니까 토탈 염색체 수는 6개. 그런 것들이 이제 미외체 세포의 특징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각각의 상동 염색체끼리의 각 유전자 위에서 이 로커스에서 각 로커스에 위치하는 유전자들이 같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에서 이제 여기서 문제가 출발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어떤 특정한 유전자 위에 존재하는 어떤 유전자의 상황, 형태 이러한 것을 우리는 얼릴이라고 말하면 얼릴이라고 하는 대리 유전자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좀 더 공식적으로 포멀하게 정의를 하면 똑같은 동일한 유전자에 존재하는 어떤 특정한 유전자의 모든 가능한 형태. 이것을 결국 그러한 얼릴, 가능한 모든 얼릴들이 의해서 소위 말하는 형질, 트레이트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 좀 헷갈려지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이것이 가장 쉽게 그것을 설명해 주시면, 그래서 한 특정한 유전 좌위에 있는 유전자가 예를 들어서 꽃의 색깔을 결정을 하게 되는 유전자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꽃의 색깔이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성질은 캐릭터라고 영어로 정의합니다. 한 유전자 로커스에서 어떠한 특정한 캐릭터를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꽃의 색깔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지는 그 캐릭터 중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이 생겨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붉은색, 노란색, 하얀색 하는 식으로 무궁무진하게 가능성이 많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은 트레이트라고 영어로는. 그래서 캐릭터와 트레이트를 한국말로 번역해서 사전에 찾아보면 일단 뭐라고 되냐면 형질. 하지만 캐릭터가 얘기하는 형질과 영어에서 얘기하는 트레이트가 얘기하는 형질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캐릭터는 이 유전자를 얘기하는 것이고, 트레이트는 allele, 대리 유전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몇 개의 종류가 가능할까? 아까 우리가 확인했듯이 꽃의 색깔, 예를 들면 을 결정하는 어떤 캐릭터 하나에 대해서 몇 가지 종류의 대리 유전자가 가능하냐? 오야맘이지. 이 대리 유전자는 사실 뭐예요? 우리가 기장, 분자 생물학적인 기장을 우리가 고려할 것 같으면 대리 유전자라는 것이 생겨나게 되는 그 기장은 무엇이죠? 얼릴. 왜 어떤 같은 유전자에 의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얼릴이 생겨나는 것이죠?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이런 명제를 던져볼까? 어떤 특정한 캐릭터를 결정하는 유전자가 있었을 때 시간이 오래 경과하면 할수록 그 캐릭터를 결정하는 유전자에 대한 대립 유전자의 개수는 늘어날 것이다 라고 내가 얘기하면 yes or no? yes. 이해가 되죠? 왜? 유전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스스로 저절로 유전자 염기설이 변해간단 말이에요. 돌연변이는 그냥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저절로. 그랬을 때 그런 돌연변이 중에 어떠한 것들은 완전히 쪽박해가지고 그 유전자 덕택에 그 세포가 죽어버리는 돌연변이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는 새로운 형태의 형질을 만들어내가지고서 괜찮네 이거? 써보니까 괜찮네? 이렇게 그렇게 하는 그런 유전자도 있을 것이고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렇게 많아지는 그러한 형태의 대립 유전자예요. 그래서 결국 다시 말하면 대립 유전자라는 것은 어떤 한 특정한 유전자의 돌연변이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몇 개의 대립 유전자가 어떤 특정한 캐릭터마다 가능할 것입니다. 무궁무진 무수한 대립 형질이 존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거기서 확인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것은 또 우리가 인정을 할 수가 있겠죠. 이론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대립 유전자의 형태는 무궁무진하지만 이 각 세포당 어떤 특정한 세포당 왜냐하면 각각 우리가 모두 이배체 개체라고 가정하에 각 이배체 개체당 한 유전 좌위당 가질 수 있는 서로 다른 형태의 대립 유전자는 2개밖에 안 됩니다. 많아야 2개. 같을 수도 있고 틀려봤자 결국 2개. 결국 그것을 간직할 수 있는 용기가 2개밖에 없으니까 그릇이 2개밖에 없는데 2개 이상을 어떻게 가지냐. 하지만 대립유전 수는 이론적으로 무한하고 반수체 세포는 요상동 염색체가 없다는 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상동 염색체는 유성생 실현 결과랑 당연한 얘기예요. 이런 쓸데없는 당연한 얘기를 왜 적어놨지? 자, 여기서 이제 보여드리는 유성생식과 유성생식의 다양성을 보여줄 때 첫 번째는 효모가 순전히 무성생식만을 계속해서 일생 동안에 하는 것도 아니고 이스트,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맥주 이스트, 빵 이스트 뿐만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일생 동안 유성생식만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친구는 뭔지 말이야. 지가 지 마음대로 어떤 경우에는 무성생식에 의해서 그냥 이분법 비슷하게 이분법 비슷한 것이 이 빵 만드는 그 효모는 이분법도 제대로 된 이분법이 아니라 슈라라고 영어로 버딩이라고 하는 이렇게 세포 하나가 처음에 이런 식으로 됐다가 이렇게 2개로 분리가 되어버리는 그래서 요 처음에 새끼 세포처럼 이렇게 떨어져 나간 요 세포가 나중에 크기가 좀 더 커지는 그러한 식의 또 비슷한 계통의 친척 효모는 아주 세포 이 세균처럼 2개로 완전히 이분법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효모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효모는 스키조 마이세스라고 하고 이러한 빵 효모는 세크로마이세스라고 하는 2개의 스피시스가 다른데 어쨌든 이 효모라고 하는 일반적인 효모는 이런 식으로 츄라라고 하는 방식에 의해서 무성생식을 하게 되거든요. 결국 일종의 유사한 이분법과 유사한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언제나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반수체 세포를 만들어 버린 다음에 자기가 그 다음에 다른 반수체 세포를 그런 식으로 만든 다른 효모하고 이렇게 수정을 통해 가지고서 다시 이배체를 복원을 하는 이것이야말로 유성생식. 무엇을 또 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 이런 유성생식을 하고 어떤 경우에 무성생식을 할까? 경우는 뭐 어떤 특별한 지침이 있는가? 자기들 나름대로 매뉴얼이 있는 건가? 시기적으로 봄에는 따뜻한 봄에는 유성생식, 가을에는 무성생식, 그럼 어떤 특별한 환경 조건 어떻게 했어요? 환경 조건이 열악한 경우 이스트가 갑자기
무성생식에서 유성생식으로 돌변을 할까? 아니면 그 반대일까? 또 유성에서 무성으로 돌변을 할까? 어떻게 생각해요? 식물을 키우다가 갑자기 거기다가 굶긴다든가 뭐 이상한 열을 갑자기 온도를 높인다든가 하는 이상한 환경, 열악한 환경을 주게 되는 경우는 갑자기 있다가 잘 무성생식으로 하다가 갑자기 유성생식 모드로 돌변을 해서 반수체 세포를 만들어냅니다. 그 얘기가 결국 이게 환경 조건이 나빠졌다는 걸 감지를 하고 곧 내가 죽겠구나라는 나의 죽음의 찬스가 올라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감지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살 수 있을까 그렇다면 섹슈얼 리프로덕션을 하자. 그러면 그나마 조금 생존의 환경을 그래서 이렇게 환경에 따라서 열악한 환경에서는 유성생식을 했다가 다시 정상 환경으로 돌아오면 무성생식으로 돌아가는. 동식물의 경우 이런 식으로 이제 반수체와 이배체가 교대로 이렇게 나타나는 일정한 생활 주기를 갖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특별하게 동물이야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 일생 동안에 이 반수체의 상태로 파란색으로 표시는요 반수체 형태로 살게 되는 기간이 얼마 되지 않거든. 아주 극히 몸의 일부분에 아주 숨겨져 있거나 그렇게 무엇이 노출된다 하더라도 그 후에 그 반수체 세포들이 유사분열을 통해서 어떤 다세포 개체를 확률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멍청한 짓은 왜 이런 멍청한 짓이라고 하나 하지 않거든. 그런데 식물의 경우는 이것을 이 반수체 세포의 상태에서 자기들끼리 유사분열을 반수체들이 막 해가지고서 어떠한 집단을 이루기도 하고 하는 그러한 생활 과정을 일부를 겪게 됩니다. 그것이 동물과 식물의 이런 이 반수체 이배체 사이의 이런 생활사의 차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라고 이렇게 구분을 해서 표현을 하냐면 문장이 세대 교본이라고 하는 alternation of generation이라고 하는 식물은 동물과 달리 요 다세포 반수체 시기에 감히 다세포 개체를 형성을 하는 기간이 있다라고. 그래서 마치 이 생활 주기가 도대체 어느 쪽이 좀 그 전도가 누가 더 이제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지 약간 헷갈릴 정도로 얘 원래 제대로 된 주 생활 주기는 반수체 상태야, 이배체 상태야라고 헷갈릴 정도의 그러한 그러한 생활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식물은 세대 교본이 있다라고 심플하게 얘기를 해버리거든요. 여기서부터 세균은 우리가 무성생식, 이분법 내가 한다고 하는 그냥 딱 각인이 돼 있잖아요. 그렇다면 세균은 절대로 그들의 어떠한 유전적인 다양성은 어떠한 형태로도 확보를 할 수가 없는 것인가? 그건 아니지 하면서 이제 우리도 한단 말이다 하고 세균이 간혹 가다가 자기들끼리의 이 유전적인 익스체인지를 유전적인 재조합을 하는 그러한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컨주게이션이라고 세균이 컨주게이션이라고 접합이라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른 두 세포 간의 유전자를 교환을 하는데 그럴 때 이 세균의 유전자 교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진핵생물 간의 그런 생식에 대한 교환과는 다르게 일부만 전체가 다 이렇게 교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림은 사이언스에 나온 이 그림이 세 개의 세균이 공동으로 지금 이 접합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밖에 자기들이 어떤 특별한 관 비슷한 구조를 이렇게 쭉 내밀어 가지고 그 사이로 자기의 유전 물질이 서로 뚫고 들어가지고 이 그림에서 그것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대표적인 세균의 접합을 통한 유전자 교환 과정을 잘 표현을 한 것인데 편모 비슷하게 생긴 요 파이러스라고 하는 요것이 마치 우리 비행기가 공중급유 받을 때 이렇게 쭉 빠져나가지고서 공중급유 위에다 딱 관을 놓고 두 비행기가 서로 연결이 되는 그런 양상으로 이렇게 서로 수립을 한 다음에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그림상에서 한 가지 딱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아주 대표적인 세균의 그 유전자 재조합 과정입니다. 접합을 통해 가지고
한마디로 이것을 요약을 하면 이 특성을 이것이 무엇이냐면 여기서 이것이 뭐죠? 세균의 염색체. 요거는 뭐죠? 플라즈미드라고 하는 세균은 자기의 원래 그 염색체 말고 조금 나가서 마치 우리의 경찰서 지구대 비슷하게 밖에 조금 떨어져 나가서 혼자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작은 유전 물질이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플라즈미드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세균만이 가지고 있는 특이한 DNA입니다. 그러니까 위성 DNA 비슷한 거죠. 그런데 이 그림에서 보듯이 이들의 유전자 재조합은 주로 서로 간의 이 플라즈미드 간의 이런 유전자 재조합이 주로 주종을 이루고 전체적 자체 내의 주 자기 크로모점보다는 밖에 나가 있는 그 위성 DNA 비슷한 플라즈미드 간의 유전자 재조합이 주종을 이루게 되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그런 식으로 재조합을 하는구나. 너희들끼리 유전자를 교환을 하는구나. 그럼 이것이 유성생식인가? 아니다. 왜? 왜 아니지?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그 유전자 재조합을 통해 구현을 하는 것이 그들의 번식이 아니기 때문에 개체수가 그런 식으로 하면서 개체수가 불어나야 되는 건데 그러지 않고 단순히 자기가 갖고 있는 유전 물질만의 교환이기 때문에 무역이라고 해야지 이것은 생식이 아니다라는 것이 하나의 대표적인 캐릭터입니다. 자, 여기 집신벌레와 그 다음에 클라마이도모나스라고 하는 둘 다 일종의 원생생물의 대표 주자인데 둘 다 무성생식기와 유성생식기를 또 가지고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그냥 집신벌레가 이렇게 신기하다. 클라마이도모나스라고 하는 또 다른 원생생물이 이렇게 신기하다. 마치 효모처럼. 그러니까 지금 효모, 진핵생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주로 무성생식과 유성생식을 번갈아가면서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세 가지가 이 장에서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발전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것인데 그냥 신기하니까 이렇게 각각을 외우자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이유가 절대 아니고 왜 하냐 하면은 각각의 경우가 집신벌레의 경우와 클라마이도모나스의 경우가 전부 무성생식과 세균의 무성생식을 그래서 일부러 처음에 소개를 한 것이고 우리의 조상아니에요 세균. 그 다음에 세균으로부터 진화하는 이 진핵생물이 나중에 어떠한 과정을 통해 가지고서 어떤 방식으로 유성생식이라고 하는 것을 진화를 했겠느냐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중간 단계 두 개의 대표적인 중간 단계의 산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예를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신벌레는 이제 무성생식으로 일단은 거의 대부분은 무성생식이지만 특별한 경우에 이 세균의 접합과 흡사한 방식으로 여기서 그러니까 이것이 이 다음에 보여줄 클라마이도모나스의 이 유성생식, 무성생식보다 훨씬 더 발달되지 않은 세균과 훨씬 더 가까운 형태. 마치 이 순차적으로 세균의 이러한 이 접합 방식과 같은 유전자 교환이 조금 더 진화해가지고서 집신벌레에서 이렇게 어떠한 형태의 유성생식 비슷한 이 유전자 교환으로 이렇게 비춰졌다가 이것이 좀 더 확실하게 이제 여기서 좀 더 발전을 해가지고서 우리가 지금 고등 진핵 생물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있는 그 유성생식과 매우 흡사한 형태의 그 유성생식이 이제 클라마이도모나스에서 처음으로 발견되는 그러한 과정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오늘 다 하기는 좀 그러네. 일단 집신벌레가 얼마나 신기한 동물인지만 일단 한번 보여주고 그걸로 끝낼까? 여기서 이 그림, 여러분들은 안 가지고 있는 이 그림을 보고 집신벌레가 우리 세포하고 다른 점을 딱 두 가지만 한번 여기서 찝어보세요. 집신벌레의 세포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세포, 동물, 사람 세포 가지고 있는 어떤 구조, 세포 안의 구조와 다른 어떤 특이한 구조를 딱 두 개만 집중적으로 그리면서 뭐라고?
뭐 2개 이상이 될 수도 있겠지. 하지만 최소한 2개만 한번 찍어보자 하는 거죠. 응? 털? 오케이. 그럼 뭐 우리도 이 털 있는 세포 있어요. 여기 목에. 실리아 손모 가지고 있는 세포들. 담배를 많이 피면 그 선모들이 참 다 죽어버려요. 그거는 50점. 또 뭐가 있지? 이거 뭐지? 태양처럼 생긴? 여러분들 이거 있어요? Contractile vacuole. 영어, 한국말 하면 이게 뭐냐면 수축포라는 얘기거든요. 뭐지 이거? 수축포 설명했지 옛날에. 물 빼내는 거. 그런 희한한 게 있고. 그거보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또 다른, 그보다 훨씬 더 또 희한한, 이거 뭐지? 이거 보여요, 글씨? 뭐라고 읽을 수 있어요, 이거? 마이크로뉴클리우스라고 되어 있고, 또 하나는 매크로뉴클리우스라고 되어 있지? 뉴클리우스가 뭐지? 핵이지? 핵인데, 이 친구들은 마이크로하고 매크로 2개를 가지고 있네, 핵을. 큰 핵, 소핵, 대핵, 소핵, 그렇게. 오케이. 그것이 아주 특기적으로는 다른데, 이 2개가 나중에 이제 이 다음 장에서 다음 시간에, 이 자기들의 이 유성생식 비슷한 유전자 교환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이제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은 이만. 이것도 안 좋네, 오늘. 정신없이. 오늘 그냥 할까? 네, 그냥 가세요, 오늘. 사실 저번 중간고사 다음 수업 때 이제 빠졌었는데 보강 동영상을 보니까 그 중간고사 문제 중에서 입체 성질체 원래 2에 4승 16인데 그걸 8개도 맞게 해주셨다는 걸 뒤늦게 알게 돼가지고 혹시 이제 와서 바꾸기엔 좀 늦었을까요? 아니,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저한테. 그러면 점수를 바꿔주실 수 있어요? 그래, 남들 다 한 건데 바꿔줘야지. 근데 이거 시험지를 보여드려야지. 글쎄요, 그러니까 그것을 예를 들어서 사진을 첨부해서 요 하나 사진 찍어서 이메일을 저한테 보내주시면 네. 감사합니다.